거죠? 예. 그 6기 학부모 학교 오늘이 2강입니다. 강의하는 시간으로는 2강인데 제목이 뭔지 아시죠? 그 대화법입니다. 마음을 이해하는 대화법. 근데 정확하게는 그 희망하기로는 마음을 이해하는 대화법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이 이해되는 대화법. 그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요. 과연 대화라는 게 무엇인데 이게 한 타임을 차지할 만한 강의 주제로서 의미가 있을까? 이거를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유인물 보시면요. 제목은 알고 계신 대로 마음을 이해하는 대화법입니다. 근데 작은 글씨로 그 밑에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시죠? 바람직한 대화의 조건. 예. 어떠한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바람직한 대화가 더 쉬워지겠는가? 바람직한 대화가 가능해지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위에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옮겨놨거든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듣는 거 먼저 하고요. 그 말하는 거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자, 우리가 그 아이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거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1번, 대화는 왜 필요할까? 말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을까요? 말 안 하고 살면은 안 될까요? 말 안 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말 안 하면 얼마나 답답한지는 모릅니다. 근데 가끔 이제 언어가 다른 사람들 팀에 끼어 보면요, 이 말 안 통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는 쉽게 공감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한국말을 안 쓰는 사람들 사이에 딱 둘러싸여 있으면요, 무인도에 혼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 그런 느낌이 들까?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나눌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적어 놓으신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어 놓은 글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감각을 사용합니다. 5가지 감각 얘기하죠, 보통. 그리고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근데 오늘은 그 중에 우리 관심은 역시 청각입니다. 자,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감각을 사용하지만 사람은 생존뿐 아니라 그 이상의 목적을 위해서 감각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감각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상하죠? 정말 그럴까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육체뿐 아니라 우리 영혼도 감각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내 앞에 있는 형제의 마음을 헤아릴 때 내가 뭔가 보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상대의 마음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감각이 청각입니다. 영혼을 만나고 살피고 세우는 과정에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수단이 바로 대화라는 겁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도 대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이제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랑 그렇게 많은 얘기를 주고받지 않고 더 편하고 더 다른 방법, 더 빠른 방법으로 아이 양육이 가능할까? 가능하면야 많이 편할 뻔했는데 불행히도 그런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의 신체 성장과 영적 성장에 모두 책임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말을 잘하는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울까요? 보통 우리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 많이 연습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득력을 가지려고. 아이를 만날 때도 내 아이를 설득하려고 우리 많이 노력하거든요. 선생님들도 아이를 만나면 그 학생을 설득하는 일이 하는 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말을 잘하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잘 듣는 능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 일단 대화. 우리 대화는요, 대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 그릇이거든요, 그릇. 몸은 뭐냐면 질그릇이죠. 몸은 질그릇. 이 질그릇에 담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혼. 자, 내 마음도 그릇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마음도 그릇인데 이 마음이 무엇을 담는 그릇이냐면요, 감정을 담는 그릇입니다.
좀 어두운가요? 보이시나요? 무슨 그림인지 알아보실 수 있겠죠? 유인물에도 비슷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컵이 있는데요. 유리 컵이 있는데 거기 누군가 주전자로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뭐 걱정 없어요. 물이 점점 차오르죠. 차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옆으로 차서 넘칩니다. 흘러요. 그리고 바닥에 흥건하게 젖을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그릇이 마치 이와 같아서 사람마다 그 그릇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누구는 더 많은 물을 담고요. 누구는 몇 모금 못 담아내죠. 근데 누구나 이 안에 감정을 담고 살거든요. 때로는 서운함, 때로는 미움,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분노, 많은 감정들을 이 그릇에 담고 사는데 가끔 그릇이 찬다는 게 문제죠. 그릇이 차거든요. 혹시 오늘 하루 일과 중에 이 감정의 그릇이 차서 잠깐이라도 넘친 적 없으세요? 그런 적이 없으시다면, 그리고 어제도 그런 기억이 없다, 지난 일주일간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 그럼 이 그릇이 꽤 크신 거예요. 그릇이 꽤 큰 겁니다. 어지간히 들이붓지 않고서는 이 잔이 웬만해선 넘치지가 않는 거거든요. 자, 누군가 여기다가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여러 가지 것들을 쏟아 부었는데 다 집어넣고도 차 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감정은 별로 요동칠 일이 없는 거죠. 자, 이 감정을 덜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린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든요. 분에 찼습니다.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벽 보고 얘기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사람이 낫죠. 그래서 내 친구한테 전화를 해갖고요, 내가 조금 전에 당했던 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막 쏟아냅니다. 친구야, 내가 있잖아, 방금 전에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아? 걔 알지? 아무개. 걔 만났는데 걔가 그래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때 친구의 반응이 중요하죠. 그건 네가 못나서 그렇지. 자, 이렇게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면요, 가뜩이나 찰랑찰랑 넘치는 잔에다 그냥 양동이로 한 바가지 더 들이부은 겁니다. 바닥에 온통 다 젖어버릴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현명한 친구가 해주는 일은, 불안하잖아요. 거의 꽉 찼거든요. 이걸 덜어주는 겁니다. 내 그릇에다가, 야, 너 불안하다, 일로 옮겨. 내 빈 그릇에 조금 더 옮겨 담아주죠. 그럼 친구의 잔은 이만한 공간이 생깁니다. 감당할 수 있게 되거든요. 비록 일시적이지만. 그 진정한 친구와 친구의 만남, 그 대화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정을 덜어서요, 이 무거운 짐 같은 내 감정을 나눠지는 것, 대화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과의 대화도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 좀 힘들어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게 짐이 무겁잖아요. 상자를 여러 개를 들고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걷고 있습니다. 집에서도요, 가끔, 저도 아빠니까 가끔 이렇게 짐을 옮길 때가 있잖아요. 상자 여러 개, 특히 이제 수요일 날 그 밤에 집에 들어가서 수요일 밤마다 그 분리 배출하거든요. 분리수거. 그럼 뭐 플라스틱, 깡통, 유리, 뭐 종이, 종류별로 이렇게 들고 나가잖아요. 그럼 저희 큰애가 요새 많이 좋아졌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짐을 이렇게 싸들고 밤에 나가면 그냥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봅니다. 눈이 마주쳐도요, 별로 의식을 안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요, 상자가 앞에서 지나가네, 어둡네, 불을 가린다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철이 들어갔고요. 이제는 아빠가 상자를 들고 지나가시네, 딱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을 제가 가르쳐야죠. 예. 근데 첫째보다는 저희 둘째가 이렇게 마음이 좀 따뜻한 것 같아요. 애가 좀 정이 있거든요. 분반 선생님도 계신데 애가 좀 정이 있어요. 얘는요, 그 어릴 때부터도 제가 이렇게 짐을 들고 지나가면요, 아빠 무거우세요? 물어봐요. 마음이 좋죠. 그래서 제가 대답하죠. 좀 무겁네. 그럼 얘 하는 말, 네 알았어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아빠 도와드릴까요? 거기까지는 돼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 그럼 근데 좀 무거울 것 같아요. 지금 밤이 늦었잖아요. 뭐 이제 이런 핑계가 나오죠. 예, 그래도 다행인 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좋아지고 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짐 덜어주기가 우리 대화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로지 이 목적만은 아니겠지만 정말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이 감정의 짐, 이거 우리한테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한테만 있지 않고요, 아이들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번번이 이런 착각을 하죠. 아이들이 짊어진 그 감정의 짐은 가볍다, 우리가 진 짐이 훨씬 무겁다. 예, 맞습니다. 정답인데, 문제는 아이들은 이 그릇의 크기가 더 작다는 게 문제죠. 너무 쉽게 차서 넘칩니다. 너무나 쉽게. 부모에게 들은 한마디 서운한 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들었던 따끔한 훈육의 한마디, 친구한테 당했던 그 서운한 말과 눈빛, 이런 걸로도 금방 잔이 차서 찰랑찰랑 넘쳐버리거든요. 그때 제일 가까이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이거나 친구이거나. 근데 친구는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커도 부모만큼 크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걸 사랑으로 이 짐을 나눠줄 사람은 역시 먼저는 부모일 것이다. 우리가 그 생각에 먼저 공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바람직한 대화라는 건 무엇일까? 2번입니다. 2번. 자, 바람직한 대화를 위한 재료들. 바람직한 대화를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바람직한 대화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게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대화의 방법 혹은 대화의 기술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2번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외에도 더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할 중요한 세 가지 재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바람직한 대화란, 이 역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소재는 이 감정이거든요.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대화가 잘 되고 있는가, 잘 되고 있지 않은가는요, 대화를 통해서 감정이 다시 안정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정 상태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이 대화가 원만히 되고 있다, 아니면 안 되고 있다, 이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할 수만 있으면 평가를 하는 게 좋겠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지,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건가? 이렇게 계속 하면 잘 되는 걸까? 어찌됐건 우리는 평가하길 원하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궁금합니다. 지금 아이와 나누고 있는 대화가 잘 되고 있는 것일까? 그거를 내가 중간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감정 혹은 내 앞에 있는 이 아이에게 있는 감정, 이것이 대화를 할수록 점점 안정되고 고요한 상태로 가고 있는가, 혹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가,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자, 감정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분명히 관심 많으세요. 우린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아무리 그래도 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특히 아버지들, 형제님들, 남자들, 셋이 다 다른 건 아니죠. 같은 겁니다. 아버지들, 형제님들, 남자들, 주로 이제 이성을 중요시해요. 근데 어머니, 자매님, 여자들, 감성을 못지않게 중요시합니다. 근데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느낌과 감정, 이것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면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창세기는요, 눈물 젖은 빵은 아니고 눈물 젖은 책입니다. 사람들의 눈물이 정말 많이 묻어있는 책이 창세기 같아요. 가인이요, 자기가 준비한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요, 안색이 싹 변했잖아요. 안색이.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무감각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마 아담, 하와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변한 안색을 먼저 캐치하신 것 같아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사람의 감정에 관심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분노를 막 표현하고 동생한테 막 멱살 잡고 흔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죄를 다스릴 걸 먼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신 거거든요. 하갈이란 사람이 자기 아들 데리고 집을 나왔을 때 먹을 물이 떨어져서 이제 아들 죽나 보다, 그거 생각하고는요, 살 한바탕쯤 떨어져 갖고 아들 바라보면서 방성대곡했다 그랬습니다. 방성대곡. 넋놓고 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 하갈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서러움,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는 노력 없이 창세기를 깊게 묵상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성대곡한 사람이 또 몇 명 더 나오거든요. 에서와 야곱. 야곱이 먼저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가로채고 잠시 후에 에서가 등장했죠. 야곱 이후에.
에서가 등장해서 무슨 사태가 벌어졌는지 뒤늦게 분위기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서 이거 했습니다. 이거 방성대곡 했어요. 넋놓고 울었거든요. 이 사람의 방성대곡은 뭘까요? 분노, 억울함, 미움, 이게 터져 나온 겁니다. 왜 내가 장자인데?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리고 바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오잖아요. 에서는요, 그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덜어줄 친구가 옆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웠고요. 어머니는 누굴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 죽으려고 했을 때 하갈의 그 북받쳐 오르는 서러움을 받아줄 다른 그릇이 옆에 없었어요. 광야에 아들과 단둘이 있었거든요.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방성대곡한 사람이 있거든요. 요셉이란 사람이 애굽의 총리 대신하고 있을 때 형들이 왔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거든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근데 복수심에 불타지 않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릇이 컸습니다. 이 사람이 감정이 요동친 게 그 이전엔 한 번도 표현되지 않고요. 어디서 표현되냐? 형들을 만난 이후부터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사람의 감정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몇 군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2장입니다.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 웬만하면 생략해도 될 구절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굳이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셨거든요. 요셉이 이 지나간 시간을 회상하면서 이 북받쳐 오르는 회한, 그리고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이 사람의 북받쳐 오르는 감정, 이걸 하나님이 딱 캐치하시고 한 구절을 할애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에서 한 획이 얼마나 무거운데 한 구절을 주셨거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더 있습니다. 좀 뒤로 가셔서요. 43장 30절입니다. 43장 30절.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자,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기록하셨거든요. 여긴 성경 두 구절을 할애하셨습니다. 근데 보면 그 정을 억제하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4장입니다.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방성대곡은 또 다른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방성대곡, 내음절로 돼 있지만요, 요셉이 느낀 그 느낌은요, 이때의 요셉의 눈물은 하갈의 눈물하고도 다르고요, 에서의 눈물하고도 다른 거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창세기를 읽어내려면요,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창세기가 창세기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런 옛날 이야기들 써 있네, 우리 묵상은 거기서 멈출 거거든요. 자, 감정에 대한 관심, 하나님은 관심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무엇 때문에 힘들었고 무엇 때문에 눈물 그렁그렁 했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자, 2.1입니다. 바람직한 대화란. 자, 일단 첫 번째 재료는 바람직한 대화가 뭔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주고받는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 또 하나는 감정. 이 정보와 감정을 교류하는 게 대화죠. 만나서 은행 사거리 가면 뭐 어느 집 찐빵이 맛있대, 어느 집 국수가 맛있대, 만두는 어느 집 가서 먹어야 돼, 김밥집 3개 있는데 김밥은 이 집이 맛있고 우동은 이 집이 맛있어. 이건 정보거든요. 만나서 하는 얘기는 정보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나누는 게 감정이거든요. 자, 정보와 감정입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부모가 아이와 대화할 때 정보보다는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감정이 대화를 통해서 조절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조절될 수 있는가는 아이의 심적 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 상담 사례에서 유명한 얘기 하나. 그 미국의 심리학자 얘기인데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새벽에 1시, 2시 사이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당신이 안북의 박사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나라고 하는 말. 제가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잠이 확 깨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죠. 다음날 해 뜨면 내 사무실로 찾아오세요. 하려고 그랬는데 해 뜨기 전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해 뜬 다음에 내 사무실로 오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전화를 끊지 않고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상대방이 거의 자기 푸념을 동트기 직전까지 다 풀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 죽는 건 좋지 않겠죠? 이거. 그 사람이 그 마음을 품었던 이유는요, 느닷없이 새벽에 전화해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의 인생 푸념, 그걸 가만히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건 아직도 이 사회가 살아볼만 할지 모르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좀 와닿지 않는 이유로 자살을 연기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 목숨 구한 건 인내심을 갖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준 그 남자였어요. 감정을 덜어준 겁니다. 감정 더는 게 쉽거든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해도 상대방은 나한테 감정을 덜어놓고 갑니다. 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아이도 우리와 만날 때, 부모와 만날 때 이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해줘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 바람직한 대화의 방법은 뭘까요? 바람직한 대화의 방법. 자, 부모로서 뛰어난 화술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감정을 다루는 기술은 필요합니다. 부모가 취하는 태도는 대화의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부모가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이제 3개로 나눴습니다. 이제 어떤 게 있나 한번 보시죠. 바람직하지 않은 케이스가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 공격적인 부모. 자, 이제 엄마들도 이제 공격적일 수 있는데요. 이제 아빠들 중에 이제 공격적이기가 쉽죠. 자, 공격적인 부모는 거의 늘 자녀들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다. 이런 부모는 자기를 괴롭히는 긴장과 불만을 아이에게 퍼붓습니다. 아이들을 억누르고 뜻을 완전히 깔아뭉개기 때문에 아이들이 의기소침해지고 좌절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복종만을 원한다면 무섭게 대하면 됩니다. 아빠가 무섭게 하면 웬만한 아이들 다 무서워하죠. 두려워할 테니까요. 그러나 또한 반항도 겪을 겁니다. 아이가 매우 소극적이고 두려움에 떠는 성격이 되거나 거칠고 반항적인 성격이 되거나 혹은 양극단을 오가는 혼합된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 긍정적이지 않죠. 아이가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소심하고 웬만해선 두려워서 떨고 무슨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시도하지 못하고 너무나 공격적인 부모 밑에서 긴 시간을 보낸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청소년기가 되면요, 잘못하면은 자기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리기도 하거든요. 한번 부딪혀 보겠다는 거죠. 아빠랑 한번 부딪혀보고 엄마랑 한번 부딪혀보고 늘 아빠 앞에 있으면 올려다 보였는데 어느 순간 아빠가 내려다 보여요. 내가 더 커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빠에 대한 불만이 이제 한계를 넘어섰어요. 그럴 때 아빠랑 부딪히고 엄마랑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자, 왜 어떤 부모는 공격적인 자세로 아이를 대할까요?
이게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제가 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죠. 제가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분입니다. 저보다 나이는 한 8, 9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요, 참 사람 좋았거든요. 성격이 정말 좋았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밥을 먹어도 자기가 돈을 내고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줄 알고, 뭐 재미있는 농담도 좀 할 줄 알고, 사람 정말 괜찮았거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후배들 먼저 집에 퇴근시키고 자기가 남아서 야근을 대신해주고, 좋죠. 이 사람이 특별히 성격 온유해 보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부인이랑 통화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인이랑 통화하는 걸 휴게실에서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대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이에 대해서도요, 그렇게 무서운 말로 얘기할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 모습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이분이요, 사람이 좋아서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많은데 윗사람한테는 인기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격 좋은 사람인데 하는 일이 좀 잘 되진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결과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성과 갖고. 근데 하는 일이 좀 운이 나빴는지 번번이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왔어요. 윗사람들이 아주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언제 나가나, 막 이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넘쳐가지고요, 나중에는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나중에는 집에 가는 길이 생각이 안 난대요. 갑자기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비게이션 거의 없던 시절이거든요. 갑자기 집에 가는 길이 생각이 안 나서 한참을 헤매고 자정너머 들어갔어요. 깜짝 놀라서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내비게이션을 사서 달았습니다. 제가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데리고 와서 상담을 붙였어요. 전도사님하고 상담 붙이고 목사님하고 상담 붙이고 결국 구원은 못 받고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의 억눌린 감정을 그대로 쌓아놓으니까 병이 되잖아요. 결국엔 한계를 넘더라고요. 그걸 누구한테 풀기 시작하냐? 만만한 상대한테 풀기 시작하는데 그게 자기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그 아이가 받는 상처가 컸을 것 같아요. 다시 보시죠. 아까 읽었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왜 어떤 부모는 공격적인 자세로 아이를 대할까요?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 사용하는 말이나 태도는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드물지도 않습니다. 좀 많은 편이에요. 제가 가끔 아이한테 하는 태도나 제 말투나 자세를 보면은 어쩔 때 이거 우리 아버지 버전인데 싶을 때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주머니에 손 꽂고 약간 삐딱하게 서 있는 자세도요,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 전신 거울 있죠. 계단 돌아가는데 거기 가끔 이렇게 제가 사람 기다리느라고 서 있으면 아버지네? 보면 저예요. 그 자세 그대로. 근데 말할 때도 비슷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느끼거든요. 배우고 싶어 했던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그걸 따라서 해보고 싶은 적 없었거든요. 어느 순간 제가 그걸 따라하고 있어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자, 이걸 멈추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이게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문화이기도 한데 어떤 가부장적인 분위기,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전 세대까지만 해도요, 우리의 아버지들은 우리에게 상당히 엄격하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받은 상처가 만약 이 안에 남아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아이에게 내가 배운 대로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멈추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얘기가 지금 써 있습니다. 일부러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부모가 평소에 많은 스트레스에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압박감을 느낄 때 우리 몸은 긴장하게 되고 그 긴장을 풀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아무 말이나 퍼붓고 화풀이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이때 주로 희생양이 되는 것은 나보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제일 쉽게 찾는 게 집안에서 찾을 수가 있죠. 특히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기에 쉬운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처가 참 많아요. 제 친구들 제가 성장기 때, 특히 10대를 보낼 때
제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아버지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얘기. 남자아이들을 만나면 아버지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아버지 너무 좋아, 이런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주로 아버지에 대한 불만, 어떤 서러움, 원망, 이런 것들이 말할 때 묻어나거든요. 제 친구도요, 지금 어디 다른 지역에 있는 그 형제인데, 제 친구 중에 하나도 햄버거를 먹으면서 저랑 가끔 아버지 얘기를 했거든요. 제 집 건너편에 롯데리아가 있었습니다. 햄버거를 씹을 때 아버지 얘기 나오면 더 꽉꽉 씹더라고요. 꽉꽉 꽉꽉 씹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아이의 마음에 그 맺혀가는 게 있는 거예요. 뭐 아이도 한이 맺힐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소극적인 부모. 한 상담 전문가가 엄마와 아이를 만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미국에입니다. 아이는 사무실 집기들을 가지고 장난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엄마와의 상담이 어려워질 만큼 산만해졌습니다. 아이 엄마에게, 이 남자가, 상담 전문가가 말한 거죠. 아이 엄마에게, 아이가 집에서 말썽 피울 때 지도하는 대로 지금 한번 해보세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실 안에서 집에서 아이를 훈육하듯이 엄마가 한번 해본 겁니다. 그대로. 그걸 상담사가 지켜본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아이 엄마는 목소리를 낮추고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무개 착하지? 그만하면 안 될까? 이제 참 젠틀한 것 같아요, 엄마가. 물론 아이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얘야 이리 오렴, 넌 착한 애잖아. 아이가 자기가 착하지 않은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넌 착한 애잖아, 이런 말은 대체로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요, 아이가 어린 경우에 이런 말을 들으면요, 착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 보입니다. 참 희한해요. 정말 희한해요. 그 다음입니다. 아이에게 엄격하게 하는 것이 아이의 창의성을 억누를 것이라는 염려를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은 참고 참다가 자신의 한계에 다다르면 갑작스럽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런 부모들은 아이에게 엄격해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요즘 식당 가면 자주 듣는 얘기 있죠. 요새는 부모들이 애들을 너무 놔둬. 그런 얘기 나올 때 보면 주변에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연세 좀 있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보다 못해서 남의 집 아이인데도 야단을 칩니다. 그럼 부모의 반응은 예상되시죠? 아니, 저 사람이 남의 집 귀한 아들, 딸을 감히. 아이들은요, 동네 어른, 동네 할머니, 동네 할아버지, 동네 아저씨, 아줌마한테 그런 야단을 맞아볼 기회가 없거든요. 저 때만 해도요, 그 골목 돌아다니다가 어쩌다가 실수하고 뭐 잘못하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아닌데 동네 아저씨들이 막 야단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데 이게 나무 막대기에 아이스크림 달려있는 거 있죠. 제가 좀 전에 메가톤바를 먹고 왔거든요. 그런 거 먹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지막 한 입을 깨물어서 입으로 쭉 빨아넣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서갖고 문이 열렸다 닫히잖아요. 같이 타고 있던 한 사람이 먼저 내린 겁니다. 자, 그 사람 등 뒤에다 이 아이가 뭘 했냐 하면 엘리베이터 문이 딱 닫힘과 동시에 막대기를 싹 던졌어요. 사람을 맞추려는 건 아니죠. 들고 있기 귀찮았던 겁니다. 자,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저였어요. 이런 사람이 늘 문제입니다. 망설이더라고요. 바보같이 그걸 왜 망설이죠? 애를 야단을 쳐야지. 근데 저도 이 세태의 영향을 받잖아요. 망설여지는 거예요. 난 어른이야, 야단 쳐야 돼, 넘어가면 안 돼. 근데 남의 집 애인데 얘네 아빠 싸움 잘하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거기서 전혀 될성 싶지 않은 명분이 떠올랐어요. 난 그리스도인이야, 제대로 해야 돼. 그리고 아이를 딱 불러 세우고 내리려는 아이를 잡았습니다. 너 저거 버리면 어떡해? 너 왜 저기다 버렸어? 아이가 습관은 안 좋지만 잘못인 걸 알아요. 그래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많이 망가지진 않았죠. 다행인 건 걔가 초등학생이었다는 거. 고등학생이었으면 제가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그거는 그리스도인도 쉬운 게 아닙니다. 괜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 훈육할 때도 망설여진다는 거, 이게 스스로 양심에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훈육해주는 우리의 동역자가 주변에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동네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같이 아이를 키웠잖아요. 아프리카 속담 중에 그거 있다면서요. 플랜카드 동네에 붙어 있더라고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그 개념이 완전히 깨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외로워요. 나 혼자 이걸 다 해내야 됩니다. 또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형제님이 직장 가시고 없는 시간 동안에 그걸 마치 혼자 다 해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니까 올바른 길을 찾아야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엄격한 부모. 이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가 될 겁니다. 엄격한 부모는 분명하고 단호하면서 동시에 자신감 있고 여유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아이들은 부모가 설령 너 혼 좀 나야겠다 라고 말할 때도 부모가 자신들을 억압하거나 굴욕적으로 다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격하고 단호한 태도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므로 노력을 통해서 갖출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아이한테 단호하게, 엄격하게. 부모는 부모잖아요. 자, 몇 가지 볼까요? 엄격한 부모가 갖춰야 될 조건 5가지를 써놨습니다. 첫째,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한다. 나는 부모야. 나는 너랑 타협하지 않아. 나는 내가 가르쳐야 될 걸 너한테 가르칠 거야. 단호한 마음가짐이 먼저 필요해요. 속에서 이거 내가 이래도 되나? 아이스크림 껍데기 그 나무 조각 던지네, 이거 야단쳐도 되나? 망설이면요, 상대방도 눈빛으로 느낄 거예요. 아저씨가 좀 약하다. 근데 우리 아이도요, 우리가 내가 이걸 야단쳐도 되는 건가? 망설이면서 얘기하면요, 우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나옵니다. 아이가 그걸 느끼거든요. 아빠 오늘 좀 약한데?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이건 내가 가르쳐야 되는 거고 넌 배워야 돼. 이 분명한 자세를 갖고요, 아이 눈을 쳐다보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안 돼. 그러지 마. 아빠가 다시 얘기하지. 단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분명한 대면을 한다. 딴 데 쳐다보면서요, 텔레비전 연속곡 틀어놓고요, 야 그거 하지 마. 몇 번 얘기 아빠가 하지 마, 절로 가. 안 돼요. 보면서 해야 됩니다. 아이 눈을 마주보고요, 대면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명확하게 말한다.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너 뭐 어떻게 할래? 이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아빠 어릴 때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거 명확하지가 않고요. 너 중학생이지? 중학생은 그러면 안 돼.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하자. 넌 중학생이야. 아직은 안 돼. 너무 일러. 분명하게 얘기되거든요. 말꼬리를 흐리면 호소력이 없습니다. 부모는요,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날 들어서 부모 위치에 올려놨고요, 아이를 들어서 자식의 위치에 거기 세워놨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나게 하시고 내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를 누가 깰 수 있겠어요. 그 단호한 마음을 마음에 딱 품고 아이를 대하면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지 않으면, 아이가 순종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말한다. 반복해서 말해야 되는 이유는요, 감정을 실어서 분노를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그 레코드에 녹음된 소리를 계속 구간 반복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한 번 얘기했는데 애가 안 들어요. 2번 얘기했어요. 안 들어요. 3번째 얘기할 땐 자리에서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4번째 얘기할 때는 뭔가 손에 들어요. 너 일로 와. 5번째 얘기할 때는요, 막 자기도 막 목소리가 떨리면서 얘기해요.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더라도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감정의 동요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아주 좋은 훈육법이 되겠습니다. 5번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가까이 있는다. 가까이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결국 부모의 요구를 수용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 좋은 결과가 나오는 자리에 부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한 것에 대해서 고마움도 표시하면 좋겠죠. 근데 아이가 부모의 마음에
자기 마음엔 안 들지만 부모의 마음을 따르기로 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로 해서 결국 해냈어요. 하기 싫은데 했습니다. 혹은 하고 싶은 걸 참았어요. 순종한 거잖아요. 그 좋은 결과가 딱 펼쳐지는 순간 부모가 옆에 있다가 그걸 보고 흐뭇해해주고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고마워해주고, 자, 그래야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 대화의 순서입니다. 대화의 순서. 자,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헷갈리지 않습니다. 딱 3개밖에 안 돼요. 듣기, 반응하기, 그리고 말하기. 아니, 이게 떨어뜨려 놨잖아요. 보면은 듣기, 반응하기, 한참 있다 말하기. 예. 자, 듣는 것과 반응하는 것은요 서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좋아요. 근데 반응할 때요, 내 본능대로 반응하면 실수합니다. 내 본성대로 반응하지 않고요, 우리가 배운 대로, 연습한 대로, 훈련받은 대로 반응하는 게 필요하죠. 그럼 정확히 올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연습이 필요할까? 그것들을 교제하는 시간이 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보시죠. 듣는 것과 반응하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부모로서 나의 반응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대화가 감정에 짐을 덜어주는 것이 되려면 올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올바른 반응이랑 첫째, 공감해야 됩니다. 공감적 경청,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공감적 경청. 아이의 말을 잘 듣되 공감하고 있다. 아, 네가 오늘 엄청 속상했구나. 네가 오늘 그런 일을 당했구나. 엄청 억울했다. 너 오늘 안 울었어? 나 같으면 그런 소리 듣고 울었을 거야. 펑펑 울었을 텐데 너 어떻게 참았어? 공감이잖아요.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매님이 집에서 아이를 보면서요, 신생아를 보면서 하루 종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밤에도 거의 밤새죠. 신생아가 집에 있으면요, 애기 엄마는 밤에도 잠을 잘 못 잡니다. 만약 밤에 잠을 잤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어떻게 그런 애를 주셔갖고 하나님이 밤에 자고 낮에 깨 있어요. 그런 애는 참 드물죠. 대한민국 1%입니다. 그런 애들. 근데 대부분 엄마들이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애기 아빠가 퇴근하고 밤에 와서 이제 편하게 휴식을 취하려고 그러면 대체로 이때 서운한 상황들이 벌어지죠. 아빠가 오면 엄마는 그제서야 조금 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빠가 들어오면서 바로 누워버립니다.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 애가 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애도 돌보고 이 애도 돌봐야 됩니다. 짐이 2개가 된 거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 이 얘기가 뭐 하다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는 건 뭐냐, 아빠가 들어올 때, 애기 아빠가 들어올 때 엄마가 왜 나를 기다렸는지,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어젯밤도 잠 잘 못 자고 오늘 하루 종일 애 때문에 수고한 거, 그 노고가 어떠했을지 한두 마디 해줄 때 그 엄마가 느끼는, 아이의 엄마가 느낄 그 훈훈한 감정 있잖아요. 이제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공감이 필요하죠. 근데 공감이란 건요, 꼭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가 진행되는 순간순간 계속 공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도 제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분은 공감해주고 계세요.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혹은 뭐 눈빛으로 말하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제스처로 뭔가, 아, 맞아, 그렇지, 그거 나도 겪었어, 맞아, 나도 잠 못 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감하면서 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대화가 진행되는 그 순간순간 공감이란 게 쭉 이어지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 공감을 표현하는 것, 그게 2번째거든요. 공감을 표현하는 것. 공감을 속으로만 하고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요, 이 대화에 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당신의 말에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 그걸 표현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공감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감해야 합니다. 아, 이게 중요합니다. 공감하는 척 하는 것, 실제로 공감해야 합니다. 근데 이러면 어떡하죠? 정말로 공감이 안 되면 어떡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공감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한번 공감하는 척 하잖아요. 그럼 진짜 공감이 됩니다. 진짜 공감이 됩니다.
이게 가역 반응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기쁘면 웃습니다. 기쁘면 웃거든요. 근데 가역 반응은 뭐냐면요. 기쁘지 않은데 자꾸 웃어요. 그럼 마음이 처음보다는 훨씬 가벼워지고 밝아집니다. 내 마음이 내 표정을 만든다. 정답이죠. 근데 내 표정이 내 마음도 만듭니다. 희한하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하고자 진심으로 노력하면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상황을 재현해 보면 공감하는 것이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 오늘 그 아이가 당했던 일을 내가 상상해 보는 거죠. 아이들이 다 나를 둘러싸고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 나보고 글씨 못 읽는데, 다 나만 글씨 못 읽는다고 애들이 나랑 안 논대.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혹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럴 때 엄마가 아이가 얼마나 속상해 했을지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격이 급하고 자제력이 혹시 없는 순간에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그러길래 엄마가 가르칠 때 빨리빨리 배워놨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엄마 말을 안 들어서 그런 창피를 당해. 니네 엄마 누구냐고 물어보거든 대답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무슨 생각이 먼저 드냐면요, 엄마 눈에 금방 눈물이 고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분이 끌어올라요. 자기도 수치심을 느낄 겁니다. 애들이 둘러싸서 친구들이 너 왜 글씨 못 읽어? 너 왜 이거 틀리게 읽어? 너 이것도 몰라? 지나가는 애마다 다 그걸 나한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 입장에서 당했던 순간을 상상해 보면요, 아이가 느꼈던 수치심을 나도 그 순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면 공감할 수 있거든요. 공감이 이루어지면 아이의 짐을 내가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내 그릇은 더 넓거든요. 여기다가 넉넉하게 담아주는 거예요. 아이의 그릇이 싹 비는 순간 아이는 훨씬 여유를 찾습니다. 자, 공감의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아이가 한 말을 앵무새처럼 되받아주면 됩니다. 자, 딴 게 어렵잖아요. 이제 쉬운 것만 얘기하자면 우리가 잠깐 앵무새가 되면 됩니다. 엄마, 나 오늘 화나는 일이 있었어. 화났어? 앵무새죠. 목소리는 다르지만. 친구들이 나랑 안 논대. 뭐? 친구들이 너랑 안 논대? 아니, 이런 일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근데 그때 좀 표정이 그럴듯해야죠. 친구들이 너랑 안 논대? 이러면 안 돼요. 아빠 되기 참 힘들죠. 엄마 되기도 힘드시죠. 근데 이게 참 즐거운 과정입니다. 좋은 엄마가 돼가고 좋은 아빠가 돼가는 과정이 참 즐겁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노력 없이 얻게 되는 성과, 즐거운 거 없잖아요.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이가 힘들었던 순간을 얘기할 때 동일한 감정을 표현하는 표정이나 탄식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른들과 대화할 때도 똑같죠. 누가 자기 힘든 얘기할 때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굳이 그 상황을 쭉 풀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탄식 한마디. 아이고, 그랬어요. 듣는 사람 짐이 이만큼 덜어지는 거 아세요? 들으면서 내가 더 속상해하는 거예요. 말도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그 공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다행인 건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획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2-3번 표현 방법입니다. 이제 둘로 나눠 이제 생각할 겁니다. 첫 번째, 아이의 행동이 부모를 실망시켰을 때, 이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부모가 발견했을 때. 두 번째는요, 아이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미처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요, 아이가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압니다. 근데 부모랑 부딪혀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거죠. 자, 1번 먼저 보실까요? 아이의 행동이 부모를 실망시킬 때, 부모인 나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 메시지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이의 잘못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것도 때론 유익할 수 있으나 부모와 아이 간의 논쟁은 승자와 패자에게 모두 아픔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이와의 논쟁에서 이겼어요. 논쟁에서 이긴 결과는 뭐냐? 결론, 네가 멍청해서 이렇게 된 거야. 결론 났습니다. 아이가 항복하고 받아들였어요. 논쟁으로 어떻게 어른을 이기겠어요? 자, 그러면 그 논쟁에서 승리해서 기쁘십니까? 아니요. 우린 부모잖아요. 그게 기쁠 리가 없습니다. 자, 우리도 패자고 아이도 패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가지고 아이와 논쟁하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요. 그냥 세상에서 벌어진 일.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네. 이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싱크홀이 생겼대, 싱크홀. 차가 가다가 바닥으로 푹 빠졌대. 야, 이거 누구는 저 사람 잘못이라고 그러고 누군 저 사람 잘못이래. 네 생각은 어때? 아빠 생각 이런데. 아빠 생각이랑 다를 수 있죠. 논쟁할 수 있습니다. 옥신각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그게 나쁘지 않거든요. 누가 이기건 진 사람에게 인격적인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이건 건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집안일, 사람 일을 얘기할 때죠. 자, 지금 읽던 부분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읽던 문단에서 밑에서 세 번째. 이럴 때 지혜로운 부모라면 아이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보다는 아이의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 부모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자, 부모는 나죠.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나의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 다음 얘기가 꼬리를 물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 몇 가지 상황 볼까요? 자, 첫 번째. 오늘도 우산을 버스에 두고 내린 아들과의 대화. 애가 집에 들어오면서요. 아들이 이럽니다. 아빠, 아니 엄마죠. 엄마. 이 시간에 아빠가 웬만해서 안 계실 것 같아요. 엄마, 저 우산 또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또입니다. 또. 오늘도 우산을 버스에 두고 내렸어요. 엄마가 뭐라고 말할까요? 자, 일반적인 상황.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본능에 충실하면 이런 반응이 나오죠. 뭐라고 그럴까요? 평소대로 해보시죠. 네? 네? 아, 내가 못 살아요? 아, 예, 우산 때문에 못 사는 건 좀. 아이에 대해서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우산이 아까워서가 아니고요. 아니, 얘는 왜 이럴까? 커서 뭐가 될까? 이 염려가 올라오는 거예요. 너는 칠칠맞게 또 우산을 잃어버려? 뛰어가서 버스 잡어. 감정을 통제를 못해요, 부모가. 애가 착하지 않아서 망정이지요. 순진한 애면 진짜 뜁니다.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요. 그때 부모가 진짜 걱정하는 것과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엇갈렸습니다. 부모가 걱정하는 건 우산이 아니에요. 5,000원짜리 우산이 아까워서 눈물 나는 게 아닙니다. 애가 자꾸만 이렇게 뭔가 까먹고 잊어버리고 자기 뒷처리를 못하면 커서 사회생활 어떻게 할까?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을까? 직장 가서 나중에 제대로 생활할까? 저 정신이면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찍힐 텐데. 사실 이 걱정이 올라와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뒤로 던져놓고 버스 뛰어서 잡아,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앉혀놓고요. 엄마가 사실 지금 좀 화가 나네. 엄마가 좀 화가 나. 엄마가 왜 화가 나는지 아니? 네가 걱정돼. 사실 진짜 솔직하게 자기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이때 시작하는 말은요, 주어가 내가 됩니다. 엄마가, 내가 이렇게 시작해요. 네가로 시작 안 해요. 너는 누구 닮아서. 그 얘기할 때 아빠가 옆에 있으면 대단히 상처가 됩니다. 엄마 아니면 아빠인데 엄마가 그 얘기를 먼저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것 때문에 상처가 돼서 그 다음에 선수 쳤습니다. 제가 먼저 그 말을 했어요. 넌 누구 닮아서. 그러니까 자매가 저를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자,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 솔직한 감정을 숨기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약속 시간을 훨씬 넘겨서 귀가한 딸과의 대화. 저녁을 집에 와서 먹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딸이 저녁 8시가 되도록 안 들어와요.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습니다. 중학생 딸이에요. 늦게 8시 반쯤 집에 들어왔어요. 자, 아버지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딸을 키우는 아버지라면 이때 어떤 말이 나올까요? 본능에 충실한다면요. 어딜 싸돌아다니다가 그냥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요.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 어딜 싸돌아다니다가 네가 불나방이야? 막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죠. 넌 왜 밤마다 돌아다녀? 근데 그건 아버지가 진짜로 품고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의 솔직한 감정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요, 이 험한 세상에 아이가 해 떨어지고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게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나쁜 사람 마주칠까봐, 혹시 안 좋은 일 생길까봐 너무너무 걱정되는데 왜 그 얘기를 안 하죠?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내가로 시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연습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앉아 있는 게 연습이 불가능하게 지금 앉아 계십니다. 짝수로 안 되시죠? 예, 되시네. 옆에 있는 분한테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이게 두 분씩 지금 정하십시오. 정하셔갖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딸, 왼쪽에 계신 분이 아빠. 자, 첫 번째 대화는 본능에 충실한 대화입니다. 자, 8시 반에 이제 아빠가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문 열고 빼꼼 들어왔어요. 자, 대화 시작하십시오. 시작. 웬만하면 그만하시죠. 이렇게 화기애애하면 우리가 강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웃음이 넘치면 이제 잘 될 겁니다. 가정이 행복할 거예요. 자, 이번에 역할을 바꿔갖고요. 역할을 바꿔서 이번엔 내 본성이랑 비록 다를지라도 올바른 아빠, 정말 내 감정을 솔직하게, 내 걱정과 염려를 솔직하게 전달하는 그 아빠의 마음을 한번 전해보시죠. 역할 바꾸셔갖고요. 한번 시작해보시죠. 시작. 네, 예, 됐습니다.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혹시 앞에서 하고 싶으시면은 네, 그것도 좋은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장난감 사달라고 대형마트에서 방송 대곡하는 아이와의 대화. 이거 난감합니다. 이게 난감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한번 이랬대요. 자전거 사달라고 한번 길바닥에 들어 누운 적이 있답니다. 그 얘기를 매번 하세요. 그 5월 8일이 다가오면 꼭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부모님은. 근데 솔직히 전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전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옆에서 맞장구 치세요. 그때가 두 분 사이가 제일 좋으세요. 제가 자전거 진열대 앞에서 방송 대곡을 했답니다. 애 낳고 나서 그날이 제일 창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런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그 장난감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거 사주기 전에는 집에 안 가겠다고 들어 눕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 그냥 우는 거에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애를 놔두고 그냥 우는 방법이 있고요. 애를 들고 놔두고요. 자, 우리 오늘은 제목이 대화법이기 때문에 대화로 한번 풀어보는 걸 한번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말로 시작하면 될까요? 시작이 반이거든요. 시작이 반입니다. 일단 시작하는 말 한마디를 정확하게 던지면 절반이 풀립니다. 장윤수 자매님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재간이가 들어 누웠습니다. 지금 장난감 사주지 않으면 집에 안 가고 마트에서 밤 새겠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간이가 그런 리는 없지만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시작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네. 시간에 여유가 집에 돌아가기가 전에 네. 좀 여유 있게 시작이 있다면 좀 아예 힘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막 울음을 이제 막 거의 이제 이렇게 끝 울음을 할 때 갖고 싶어 이렇게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예.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게 안 돼.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애를 놔두고 가는 건 아니네요. 좋은 어머니십니다. 자, 일단 그 기다리는 거, 그럼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예, 잘못하면은 그 직원들이 와서 우리를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문 닫아야 되니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좋아하는 음식을 이제 먼저 얘기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분위기가 바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제가 쓰던 방법이었는데 먼저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먹으면서 이제 회유를 해야죠. 네. 그러면 먹으면은 감정이 좀 틀려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는 게 중요해요. 예, 예. 그걸 더 빠르게 하려면 도시락을 갖고 다니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갖고 있다가 바로 뒷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 먹을래? 자, 근데 예,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분위기를 바꾸고 아이의 감정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다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카드들을 꺼내는 것. 그거 유익하죠. 근데 우리가 오늘 대화로 그 방법을 풀 때 전공법이 있습니다. 모든 심리 상담을 하는, 또 어린아이들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 그게 텔레비전으로 많이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감정 코칭, 아이 메시지, 나 메시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대화는 감정을 다루는 거다라는 기본 개념을 잡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저 장난감 정말 갖고 싶구나. 저 장난감 정말 마음에 드나 보구나. 저거 그렇게 갖고 싶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이에게서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대답을 유도하는 것들이 대부분 좋은 질문이거든요. 그거 그렇게 갖고 싶었어? 저게 저렇게 마음에 들어? 정말 갖고 싶구나. 정말 저 장난감 좋아하는구나. 이 얘기를 해주면요, 아이 입에서 아니라고 말하면 모순이잖아요. 네, 갖고 싶어요. 긍정의 대답이 나오거든요. 그때 감정의 짐이 확 덜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도 보시죠. 학교 선생님을 흉보고 욕하는 아이와의 대화. 어떤 애가 학교 갔다가 방과 후에 집에 들어와서요, 선생님 욕을 엄청 해요. 왜? 자기만 야단쳤다는 거예요. 자기만. 어제도 나만 야단치고 오늘도 나만 야단쳤대요. 선생님 나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 욕을 많이 합니다. 이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이를 훈육하면은요, 또 이렇게 되죠. 네가 잘못한 게 있겠지. 근데 이렇게 되면 아이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지 않죠. 아니에요, 엄마.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정적인 대답이 다시 나오잖아요. 아이의 입에서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만한 상황은 이거죠. 너 많이 속상했구나. 그럼 대답을 하건 안 하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은 네, 맞아요. 엄청 속상했어요. 혹은 마음 많이 상했구나. 오늘 힘들었겠구나. 너만 당한 일이니? 오늘 처음 있는 일이니? 이런 것들이 대체로 아이의 마음의 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 짐은 뭐냐?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의 짐을 덜어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다음 가로 2번. 이번엔 좀 다른 경우입니다. 자, 근데 1번이 우리가 지금 금방 넘어갔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반드시 내가 아이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아이에게서 다시 되돌아오는 대답이 긍정일 것이냐 부정일 것이냐,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얘기할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요, 앵무새 흉내 내는 거, 그게 제일 편합니다. 아, 그랬어? 선생님이 그러셨어? 선생님이 너만 야단쳐? 이러면서 아이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한마디 더. 속상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의 짐을 덜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감정을 공감해 줄 때 전혀 반대로 하시면 안 되죠. 아이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왔는데 설마 그러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엉뚱한 그 경청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슬픈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뭐 기쁨을 표현하는 이런 반응이 나오면 전혀 안 되는 거죠. 잘 들어야 되거든요, 내용을. 자, 가로 2번입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부모가 발견했을 때, 어떤 경우는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아이의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 되게 중요합니다. 가급적 말을 짧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설명이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요, 화장실 불 켜놓고 나오는 거, 그게 왜 잘못인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가 잘못인지 알아요. 근데 단지 문제는 뭐냐, 지금 내가 불 켜놓고 나왔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신발을 구겨 신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인지, 수돗물을 잠그지 않고 화장실을 나오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화장실 불을 끄지 않은 사건을 분석해서 그게 왜 잘못된 행동인지 설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나쁜 건요. 너 오늘 처음 아니야. 과거에 했던 동일한 잘못들을 다 떠올려서 싸잡아서 그걸 거듭거듭 말하는 거, 금물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보실까요? 화장실 불을 켜놓고 나오는 아이에게. 자, 이때 좋은 방법은요, 이겁니다. 안 좋은 방법이면, 안 좋은 상황이면 어떤 건지 이제 감 잡히시죠? 너 일로 와봐. 너 이거 몇 번째야? 또 불 켰어? 너 우리 집 한 달 관리비가 얼마 나오는지 알아? 이 관리비 고지서준 봐. 전기세가 너 때문에 지금 더 나왔어. 너 알바해서 네가 메꿀 거야? 대단히 안 좋습니다. 애들은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겠죠. 더 인정하겠죠. 근데 그렇게 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럴 때, 제가 실제로 책에서 읽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해봤습니다. 효과 좋습니다. 그 책 너무 고마워요.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문제인데.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저희 집에 이름으로 하죠. 아이 이름이 윤성이. 윤성아, 불. 딱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윤성아, 화장실 불. 여기까지.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전문가가 하라니까 제가 시켜봤죠. 시키는 대로 해봤죠. 했더니 돼요. 제가 설교할 때보다 효과가 더 좋습니다. 아이는 서운한 감정 안 느끼고요. 결과적으로 전기세는 절약됐어요. 제가 그때 일장 연설했으면요, 그 시간 동안 전기 계속 나가잖아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우리 말을 짧게 해야 됩니다. 신발을 구겨 신는 아이에게. 써놓다 보니 자꾸 제 경험담을 써놓다 보니까 다 우리 집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저희 큰애가 늘 신발을 구겨 신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새로 산 신발입니다. 근데 구겨 신어요, 습관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도 애들이 안다니까요. 왜냐하면요, 아빠 엄마가 그걸 싫어한다는 걸 어느 정도 알거든요. 신발 구겨 신는 거를 엄마 아빠가 기뻐한다고 생각할 아이는 없습니다. 윤성아 신발, 그러면 네 하고 바르게 신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한번 애를 웃겨보려고 운동화를 사줘도 슬리퍼로 만드네. 그랬더니 애가 히히 웃어요. 그리고 바로 신더라고요. 자, 어쨌든 좋습니다. 아이에게 길게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 머리를 다듬느라 등교할 시간이 지난 아이에게. 자, 이대로 가면 학교 종칠 것 같아요. 7시 시작할 것 같은데 애가 머리 다듬느라고 학교 갈 시간 생각을 안 합니다. 부모는 답답하죠. 속 타죠. 그냥 저 언제 철드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때도 짧게 말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다루고 있는 케이스들은 공통점이 뭐냐? 부모는 아이의 잘못을 보고 있는데 아이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미처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짧게 5분 남았네? 지금 8시 15분이네 벌써? 이러고 그냥 쓱 지나가면 돼요. 그겁니다. 그게 다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더 좋은 방법은 많을 겁니다. 연설만 안 하시면 됩니다. 연설만 안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안 돼요. 짧게 하란다고. 너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거. 너 또 이런 거. 짧지만 안 좋은 거. 너 또 이거. 이거는 우리가 참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자를 먹고 빈 봉지를 방바닥에 두고 나가려는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빈 봉지를 네 머리에 씌워버릴 거야. 뭐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되고요. 아빠 거 안 남았네. 다 먹었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봉지가 있네. 빈 봉지네. 그럼 웬만한 애들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치워요. 자, 의자에 앉는 자세가 나빠서 척추 측만증 염려되는 아이에게. 이때 척추 측만증 환자들의 사진을 인터넷 검색해서 보여주지 않아도요, 아이에게 더 짧은 말로 자기 자세가 틀렸다는 걸 인지시킬 수 있을 겁니다.
좋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자, 그다음 2-3번입니다. 3번. 대화의 기회 만들기. 자, 대화는 문제를 해결할 때도 좋은 수단이지만 꼭 문제가 있을 때만 대화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나눈 얘기는요, 문제 상황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제 그걸 가정하고 얘기하니까 꼭 대화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만 의미 있는 것처럼 전달된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부모가 아이의 감정의 그릇이 넘칠 때에만 대화를 시도한다면 아이의 그릇은 늘 아슬아슬한 상황일 것입니다. 가능하면 수시로 비워주고 덜어주는 게 좋겠죠. 특별한 용건이 없을 때에도 편안한 대화는 부모와 아이 사이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오늘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니? 오늘 옷차림 다른데 친구랑 어디 가니? 이런 가벼운 질문은 부모의 관심을 표현하는 좋은 길입니다. 아이가 어리다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오늘 재미있는 일 있었니? 라든가 혹은 너 얼굴 보니까 고민 있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또는 오늘 저녁 마음에 드니? 맛있지? 점심때 급식 반찬 뭐 나왔어? 뭐 안 해도 되는 질문입니다. 이거 사실. 근데 이 질문을 하면요,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 가볍게 시작하는 것도 참 좋잖아요. 자, 이렇게 물으면서 가볍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 있는데 하면 정말 좋은 게 있거든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근데 이제 아빠들에게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일터가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는 경우에 이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매일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먹는 게 사람의 감정을 바꿔놓고 분위기 전환된다. 예,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을 이용하거나 꼭 저녁이 아니어도 식사 시간을 이용하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먹을 때 마음이 더 너그러워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가족들이 모이기 쉬운 시간, 그걸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한 번 시간을 내서 여유 있는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참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대체로 너무 분주하죠. 아침 먹을 때는 이제 아버지도 마음이 바쁘고 애들도 막 학교 조금 있으면 지각할까봐 조마조마하고 그때 뭐 어제 뭐 즐거운 일 없었니? 우리 한번 편하게 대화를 나눠볼까? 하면 편하지가 않은 거죠. 대체로 이거는 저녁 식사 시간이 좀 어울립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정말 유익할 걸 확신합니다. 자, 우리 잠깐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밥상머리 교육 아시죠? 밥상머리 교육 얘기에 대한 간단한 자료 화면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해외 역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배출한 유대인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자녀는 자연스럽게 밥상에서 전통을 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을 배출한 케네디가는 식사 시간을 잘 활용한 가문으로 유명합니다. 식사 시간 중에는 미리 읽었던 신문 기사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눠 훗날 케네디가 논리정연한 표현력을 발휘하는 데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짐 트릴리즈라는 미국인 교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걸 좀 다르게 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것이 그 가족들에게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근데 상대가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다 큰 아이인데도 읽어줍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동화책 읽고 나면 아이가 물어보거든요. 아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어를 물어보죠. 그걸 설명하면서 대화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모든 대화의 시작, 그럼 물꼬가 터지면 그 다음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큰애는요, 뭘 읽어주냐면 이 사람이 신문 사설을 읽어줬어요. 아침 식사를 할 때 신문 사설과 논설을 읽어주면 고등학교 다니는 자기 아들이 그걸 읽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좀 듣고 아빠의 생각도 좀 듣고 자기는 혹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면 아빠와 가벼운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의 그 유익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그냥 책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문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자, 말의 소중함. 자, 우리가 말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이 마음가짐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이게 생각 좀 해보십시오. 이 가족들이요, 여기 써놨습니다. 가족들이 함께했던 순간들, 그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겨두면 추억이 되죠. 그 나중에 사진들을 다시 열어보면서 추억을 떠올리잖아요. 추억을 떠올리는 방법이 사진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에는 아이들의 생각, 감정, 이거 듬뿍 담겨 있거든요. 부모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이들이 했던 말을 떠올릴 때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흐뭇해집니다. 제가 2008년부터 지금 이게 7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뭘 하고 있냐면 저희 아이들, 제 아들이 둘인데 아이들이 그 하는 말 중에 좀 애들은 기상천외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어릴 때일수록.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둘째가 유치원 갔다 오더니 그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선생님이 그러는데 똑똑한 사람이 되려면, 훌륭한 사람 되려면 글을 깨쳐야 된대. 글을 깨치래. 저희 자매가 그래, 빨리 글을 깨쳐야지. 저희가 그 조기 교육에 그 빨리 눈을 뜨지 못해서 애가 학교 입학할 때까지도 한글을 쓰지 못했거든요. 겨우 읽는 수준 해갖고 들여보냈어요. 큰애, 둘째 다 그렇게 했습니다. 되게 용감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애들은 다 글 읽고 쓸 줄 아는 채로 초등학교 입학하더라고요, 요새는. 저는 제 생각하고 옛날에. 근데 아이가 그것 때문에 좀 겁을 먹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글씨 깨쳐야 된다고. 아이가 하는 말이, 근데 책에다 왜 깨를 뿌려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했던 일이 뭐냐면요, 그 2008년부터 애들이 그런 기상천외한 말을 하면 그걸 아이들의 어록으로 남깁니다. 한 번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첫째인지 둘째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름에 나가 놀자 그러니까 너무 더웠어요. 너무 뜨거워갖고 지금 나가 놀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해 떨어지면 나가자. 그러니까 저희 애가, 아빠, 해 떨어지면 지구에 불나요. 그래서 어록에 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니까 페이지 수가 지금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했던 아주 재밌는 말, 웃기는 말, 우리랑 전혀 생각이 다른 기상천외한 얘기들, 그것들을 모아놓으니까요, 지금 가끔 그걸 읽어보면 마음이 훈훈해져요. 우리가 이런 엉뚱한 대화들도 나눴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사진첩을 훑어보는 것 못지않게 이 추억이 되살아나거든요. 아이들의 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소중합니다. 아이들의 말도 소중합니다. 창세기 마지막으로 두 군데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요셉 그 아들이 한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도 보시죠.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말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야곱이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들 요셉이 했던 말을 마음에 두었고, 그리고 모친 마리아도 평범한 그냥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육신의 그 아들 위치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보여줬던 행동과 했던 말, 그 마음에 두었거든요. 우리가 아이가 하는 말을 내가 마음으로 담겠다, 그 결심을 했을 때 아이의 소리만 담기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의 감정, 이걸 덜어내서 내 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잔을 덜어주는 거, 그게 대화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 오늘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대화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그 아이가 얘기할 때 잠깐 앵무새가 되자. 아이가 속상한 일이 있었으면 아 속상했어.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그럼 야단 맞았어?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거기에 아이의 감정을 헤아려서 공감하자는 거죠. 아이가 장난감 때문에 웁니다. 아 많이 갖고 싶은가 보구나. 아이가 정말 약을 먹기 싫어해요. 약이 입에 쓰잖아요. 너 이거 입에 써서 그러지 먹는 거 정말 힘들지? 이해해. 엄마도 어릴 때 약 먹는 거 너무너무 힘들었어. 자, 이런 말 한마디. 자, 이것이 공감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듣는 능력이 되기 전에 성급히 말하려고 하면요, 틀림없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관계를 결정하잖아요.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결정해 버립니다. 내가 아이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했다. 내가 내뱉은 말이 내가 어떤 아빠인지를 결정하고 어떤 엄마인지를 결정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부모로서 아이들과 대화할 때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것들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들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 각 사람의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귀한 그 자녀들이 영육간에 강건케 돼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사람으로 온전한 일꾼으로 반드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시간 감사드리며 이후에 교제의 시간도 유익될 수 있도록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요, 그 지림이 토론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 뒤에 뭐 그 차 있는 거 있으니까요. 차 좀 드세요.